저녁 7시 조용한 주택가에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여자의 절규가 있었어요. 이 짐승 같은 놈아. 우리 며느를 어떻게. 목소리의 주인은 58세의 이현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송곳들어는 남편의 맥살을 잡고 있었죠. 너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이런 일을? 남편 이태주는 셔츠 단추가 몇 개나 떨어진 채로 황급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29살 며느를 이 장수진 씨가 주저앉아 흉을 끼고 있었어요.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죠. 수진아,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현숙 씨는 며느를 꼭 끼워하며 함께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그토록 아껴던 며느를 얘기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3개월 전 이른 봄이었어요. 예. 이현숙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죠.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게 그녀만의 루틴이었어요. 어두컴컴한 새벽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 끓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현숙 씨는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 카페에 올 손님들을 떠올려요. 우리 카페는 작지만 단골들이 많거든요. 아침마다 오시는 회사원 아저씨, 점심때 들르시는 동네 아주머니들. 현숙 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동네에서 꽤 유명했어요. 연합북은 원두로 내린 커피와 손수 만든 샌드위치가 일품이거든요. 남편 태준과 함께 10년 전부터 운영해온 작은 카페였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질 즈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와요. 며느리 수진 씨가 딸 지민이를 깨우는 소리였죠. 지민아, 일어날 시간이야. 유치원 가야지. 지민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어요. 내 삶의 기 지민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움이 있었죠. 현숙 씨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에도 집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들 있고 혼자 남았는데도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그 저의 삶의 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그때 수진 씨는 26살이었고 지민이는 갓돌이 지난 아기였죠. 보통은 그런 상황이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할 텐데 수진 씨는 시대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고 카페 일도 함께 했습니다. 지민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와요. 지민이는 아직 잠이 덜 깨는 얼굴로 할머니한테 뛰어갑니다. 할머니, 우리 지민이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우유 태어났어. 현숙 씨는 소녀를 무릎에 앉히고 우유를 먹여줍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수진 씨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죠. 특히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몸이 안 좋아?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젓고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현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수진이는 카페로 와서 현숙 씨를 도와줍니다. 테이블을 닦고 원두를 정리하고 손님들 주문을 받는 일까지요. 평소 같으면 일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요즘은 수진 씨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니 구토를 시작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현숙 씨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온 수진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체한 것 같아요. 아침에 먹은 게 안 맞았나 봐요. 하지만 현숙 씨의 기능 단순한 체한 것 같다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증상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현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왜 울어? 수진 씨는 고개만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계속 흘릴 뿐이었죠. 그날 밤 현숙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젊으니까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 말을 안 하지? 현숙 씨는 뒤척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침묵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수진이의 모습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아침마다 입덧을 하면서도 병원에 가자는 말에는 극구 거부했죠. 평소라면 건강에 관한 일은 꼼꼼히 챙기던 수진이었는데 말이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매번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현숙 씨 눈에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현숙 씨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엄마한테는 말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수진 씨의 반응이 너무 겪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며느리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이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싫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현숙 씨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 씨가 꿈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 말을 들은 현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숙 씨는 남편 태준 씨에게 상의해 보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 말인데 뭔 소리야? 주진이가 왜? 태준 씨는 신문을 보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평소에도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뭔가 이상해. 그래, 그럼 병원 데려가면 되지. 뭐가 이상해. 태준 씨는 여전히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현숙 씨는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현숙 씨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오후 현숙 씨는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현숙 씨는 인터넷으로 동네 탐정사무소를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탐정을 고용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이틀 후 현숙 씨는 용기를 내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영사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현숙 씨를 맞이했어요. 인상이 온화해서 이야기하기 편해 보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현숙 씨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김영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현숙 씨는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지 벌써 한 년이 되거든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별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현숙 씨는 수진 씨의 최근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것, 임신 사실에 울음을 터뜨린 것, 잠꼬대로 누군가에게 애원하던 것까지요. 혹시 누가 그 아이를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무서워요. 현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로 표현하고 나니
더욱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영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평소에 어떤 분들과 접촉하시나요? 직장이나 모임 같은 거 있으신지요? 거의 없어요. 집과 유치원, 카페, 마트 정도만 다녀요. 아이 때문에 외출도 많이 안 해요. 그럼 가능성 있는 인물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분 동선을 몇 시간 확인해 봐야겠어요. 현숙 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알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위협하고 있다면 빨리 알아내야 해요. 김영사의 말이 맞았어요.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려요. 우리 수진이 지켜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오면서 현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혹시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교차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의 잠꼬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 애원하는 목소리가 현숙 씨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숙 씨는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수진이는 내가 지켜야겠어. 연일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숙 씨는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사가 수진을 감시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8시 수진은 지민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김영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면서 수진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죠. 유치원 앞에서 지민이를 내려주고 선생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수진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학부모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수진 씨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어요. 오전 11시가 되면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로 나가서 일을 도왔죠.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 씨는 묵묵히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지민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지민이와 함께 마트에 들르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도 필요한 것만 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 정도 만나놨죠. 저녁 시간에는 지민이와 함께 집에 있거나 가끔 근처 작은 공원에 나가서 놀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김영사는 수진 씨의 일상이 너무나 단조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라고는 전혀 없는 반복적인 하루하루였거든요. 휴대폰 사용량도 체크해봤는데 통화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시어머니나 유치원 마트 정도에만 전화를 걸 뿐이었죠.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영사는 수진 씨가 혼자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지민이는 유치원에 맡기고 시어머니는 카페에 있을 때였죠. 드디어 뭔가 나오는 건가? 김영사는 긴장하며 수진 씨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간 곳은 동네 약국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약국에서 비타민과 소화제를 샀어요. 약사와 또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곧바로 나왔죠. 그 다음 간 곳은 아기용품점이었어요. 김영사는 혹시 임신과 관련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수진 씨는 그냥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둘러보더니 금세에 나와버렸어요.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았죠. 나흘째 김영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수진 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보기로 한 거죠. 먼저 유치원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봤어요. 수진 어머님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아이한테는 정말 정성을 다하시는데
다른 학부모들과 하는 거에 교류가 없으시죠.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수진 씨는 1년 넘게 같은 패턴으로 생활해 왔다고 했어요. 특별한 변화나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는 거였죠. 마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오셔서 필요한 것만 사고 가세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특별할 게 없는 분이에요. 김영사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감시했는데도 의심스러운 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거든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김영사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봤어요. 수진 씨의 동선, 만나는 사람들, 전화기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수진 씨는 정말로 집과 유치원, 카페, 마트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현숙 씨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어머님, 일주일 동안 감시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현숙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김영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무지 의심 가는 행동이 없습니다. 정말 평범한 주부 생활 그 자체예요. 그럼 우리 수진이가 임신이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임신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침마다 입덧 증상이 보이거든요. 다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숙 씨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혹시 주말에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영사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현숙 씨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주말이 되자 김영사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평일과 다른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주말에도 수진 씨의 일상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지민이와 함께 공원에 조금 더 오래 머물거나 장을 보러 가는 정도였죠. 일요일 오후 수진 씨가 지민이와 함께 근처 교회에 다녀왔어요. 김영사는 혹시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닌 지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수진 씨는 입여만 드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사람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누고 개인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나자 김영사는 확신하게 됐어요. 수진 씨는 정말로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영사는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직접적인 감시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수진 씨가 집안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도 확인해 본 결과 별다른 게 없었어요. 수진 씨는 인터넷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SNS 계정도 없었거든요. 2주일간의 감시 결과 김영사는 한 가지 확실한 걸 알게 됐어요. 수진 씨는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보통 임신한 여성이라면 산부인과에 가거나 임신 관련 용품을 사거나 누군가와 상의를 하기 마련인데 수진 씨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임신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사는 현숙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어머님 2주일간 관찰한 결과 한 가지 확실한 건 면을 입으니 누군가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한다고요? 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사의 말을 들은 현숙 씨는 가슴이 철용했어요. 처음에 느꼈던 불안한 예감이 맞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우리 수진이를 위협하고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누군지 알아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집안 사람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나요? 김영사의 마지막 질문이 현숙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안 사람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나요? 현숙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수진이와 지민이만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김영사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집 밖에서 수진이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마트 청각. 현숙 씨는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28살쯤 되어 보이는 총각 말이에요. 김민석이라고 하는 그 총각은 1년 전부터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키가 크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서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그 총각이 수진이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마트에 갈 때마다 그 총각이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곤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할인하는 상품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에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더라고요. 특히 수진이가 혼자 올 때 더 그랬어요. 지민이와 함께 올 때는 조금 거리를 두었지만 혼자 올 때는 꼭 다가와서 말을 걸었죠. 이것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이가 물건을 고를 때 옆에서 이런저런 추천을 해주기도 했고요. 현숙 씨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그냥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련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던 것 같았어요. 특히 수진이가 입덕을 하기 시작한 요즘에도 그 총각은 여전히 수진이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마트에서 나오는데 그 총각이 따라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숙 씨는 카페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 수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빨리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 총각은 계속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수진이는 피하듯이 걸어갔어요. 그때는 그냥 젊은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현숙 씨는 김영사에게 말했어요. 형사님, 혹시 한 사람 더 확인해 볼 사람이 있어요? 누구신가요? 동네의 마트에서 일하는 김민석이라는 총각이에요. 우리 수진이한테 자꾸 말을 걸고 처음 이상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김영사는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숙 씨는 그동안 봤던 김민석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수진이에게만 유독 친절했던 것, 혼자 올 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것, 최근에 마트 밖에서까지 말을 걸었던 것까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부터 조사해 보겠어요. 다음 날부터 김영사는 김민석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트 사장에게 김민석에 대해 물어봤죠. 민석이요. 괜찮은 애예요.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다만 좀 내성적이긴 하죠. 사장의 말로는 김민석이 1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서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평소 행동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김영사는 더 자세히 파고들었어요. 김민석의 이전 거주지, 직장 경력, 인간관계 등을 모두 조사해 봤죠. 조사 결과 김민석은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이동대로 이사 온 것 뿐이었죠. 김영사는 직접 마트에 가서 김민석의 행동을 관찰해 봤어요. 마침 수진 씨가 장을 보러 오는 날이었어요. 김영사는 멀리서 지켜봤죠. 과연 김민석이 수진 씨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김민석의 말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김영사가 보기에는 확실히 다른 손님들보다 수진 씨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죠. 이거 어떠세요? 요즘 인기 많은 상품이에요. 김민석이 수진 씨에게 이것저것 추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영사는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일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반응을 보니 좀 이상했어요. 김민석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하는 정도였거든요. 네, 알겠어요. 천천히 볼게요. 수진 씨는 예 이상 대답하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김민석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고요.
김영사는 며칠 더 관찰해 봤지만 김민석의 행동은 그저 잘못 남자가 예쁜 여자에게 호감을 보이는 정도였어요.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수진 씨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깔끔하게 물러서는 편이었어요. 김영사는 김민석의 사생활도 조사해 봤어요. 퇴근 후에 뭘 하는지,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다른 여자와 만나는지 등등요. 하지만 김민석은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정도였죠. 특별히 수진 씨를 스토킹하거나 미행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김영사는 현숙 씨에게 결과를 보고했어요. 어머님, 마트 총각 김민석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요. 어떻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할 만한 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숙 씨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나마 의심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수진이를 김영사도 답답했어요. 이미 3주일째 조사하고 있는데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가능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영사의 말에 현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라고 하면 저희 가족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외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단서가 없으니까요. 현숙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자신의 가족 중에 수진이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집에는 자신과 남편밖에 없는데 설마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현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일은 없겠죠? 김영사의 말이 현숙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현숙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 태준 씨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남편이 일은 없겠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하지만 의심이 한번 생기니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평소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현숙 씨는 김영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평사님, 혹시 저희 남편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네,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김영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며칠간 남편분 동선도 확인해 보겠어요. 그렇게 김영사는 이태준 씨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현숙 씨와 함께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는 주로 계산을 담당하고 원두 관리나 간단한 수리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현숙 씨와 함께 있으면서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점심 이후였어요. 태준 씨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점심을 먹고 나서 외출을 했습니다. 현숙 씨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말하고 나가는 거였어요. 김영사는 태준 씨를 뒤따라가 봤습니다. 과연 태준 씨가 간 곳은 병원이 맞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머문 시간은 30분 정도였죠. 병원을 나온 태준 씨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렇게 주변을 살피지? 김영사는 의심스러워하며 계속 지켜봤어요. 태준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돌아가서는 현숙 씨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왔어. 별일 없다고 하네. 현숙 씨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죠. 남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영사가 확인해 본 결과 태준 씨가 병원에서 받은 건 간단한 혈압 측정 정도였어요. 1시간씩 걸릴 만한 검사는 아니었죠.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뭘 한 거지? 김영사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태준 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태준 씨가 또 병원에 간다고 하고 외출했어요. 김영사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태준 씨는 역시 병원에 들렸다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구나. 좀 빨리 왔네. 그 목소리는 분명 태준 씨였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김영사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태준 씨가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를 뻗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김영사는 태준 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집을 지켜봤어요. 혹시 다른 누군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수진 씨가 집에서 나왔어요. 지민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는 시간이었죠. 수진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김영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태준 씨가 집에 있는 동안 수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김영사는 현숙 씨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어머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 동선을 확인해 봤는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숙 씨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로 남편이 어떤 이상한 점이요? 남편분이 매주 이번 점심시간 후에 집에 들립니다. 김영사의 말에 현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돼요. 병원 간다고 했는데 우리들 카페에서 같이 있었어요. 병원에는 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30분 정도만 머물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계십니다. 현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시간에 수진 씨도 집에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설마? 네, 그 시간에 며느리분도 집에 계십니다. 김영사의 말이 떨어지자 현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현숙 씨는 고개를 처음에 부정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어머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이요? 네. 다음에 남편분이 외출하실 때 뒤따라가 보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현숙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만약 정말로 남편이 며느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막아야 했죠. 알겠어요? 다음에 확인해 보겠어요. 목요일 오후 태준 씨가 또 병원에 간다고 나갔어요. 현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정말로 김영사 말이 맞았어요. 태준 씨는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집으로 향했죠. 현숙 씨는 멀리서 지켜보며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집에 접근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숙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를 위해서는 들어가야 했어요. 현숙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듣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혼자 사는 과부가 꼬리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냐. 그 순간 현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진실을 깨달은 현숙 씨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자책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현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현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현숙 씨는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소리를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더 확실하게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수진 씨였어요. 싫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현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꿈에서 들었던 그 애원하는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진 씨가 왜 그렇게 침묵했는지, 왜 임신 사실의 울음을 터뜨렸는지, 왜 병원 가기를 거부했는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제발 그만. 수진 씨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어요. 현숙 씨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며느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현숙 씨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수진 씨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앞으로 나가게 했죠.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조용히 해 소리내면 더 심하게 한다. 남편의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현숙 씨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죠. 어머니가 웃으면 어떡해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비오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카페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 절대 안 와. 현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부재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며느리에게,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며느리에게. 현숙 씨의 손이 문 손잡이를 향해 움직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문을 열려고 하니 무서웠어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접 마주하는 게 두려웠죠. 자신의 남편이 며느리를 임신시켰다는 끔찍한 진실 말이에요. 현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 찼어요. 수진 씨를 지켜주지 못한 자체마도 함께 밀려왔어요. 그 아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현숙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현숙 씨의 눈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에이. 방문이 열리면서 안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진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옷이 찢어진 채로 울고 있었어요. 태준 씨는 셔츠 단추가 몇 개 떨어진 상태로 수진 씨 앞에 서 있었죠. 현숙과 태준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준 씨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들킬 줄 몰랐던 거죠. 수진 씨는 현숙 씨를 보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들킨 거였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지만 현숙 씨의 시선은 온통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현숙 씨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해야 이 여자가 먼저. 하지만 현숙 씨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수진 씨의 찢어진 옷과 절망의 찬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현숙 씨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태준 씨가 뒤로 물러서면서 더 황급한 변명을 했어요. 아니야, 정말 오해라고. 이 여자가 유혹해서. 그 순간 현숙 씨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30년간 쌓은 믿음의 배신감,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짐승 같은 노운, 우리 며느를 어떻게 해? 현숙 씨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죠. 내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이런 일을? 현숙 씨는 남편의 맥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태준 씨는 셔츠 단추가 몇 개나 떨어진 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뛰어보 신정해.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현숙 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왜 이렇게 울고 있는데? 태준 씨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이 여자가 먼저 유혹했어.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현숙 씨의 손이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다쳐. 한마디도 더 하지 마. 태준 씨는 뺨을 옮겨쥐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맞아본 거였거든요. 수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계속 흉을 끼고 있었어요. 현숙 씨를 마주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수지나 현숙 씨는 즉시 면을 이에게 다가가서 꼭 끼워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봐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현숙 씨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태준 씨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여전히 변명을 시도했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정말로 이 여자가. 현숙 씨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노려봤어요. 지금 당장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여보, 이건 우리 집인데. 현숙 씨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우리 며느리 이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는 이제 남이야. 태준 씨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 젊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 순간 현숙 씨가 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다 그래. 다 그래. 우리 며느리 이를 성폭행하는 게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성폭행이라니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심해 내가 심하게 말하는 거야? 현숙 씨는 수진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인데. 아들 죽은 지 3년이 된 년을 이를 임신시켜 놓고 태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해야 할 일이 있어요. 태준 씨는 깜짝 놀라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가족이라고? 현숙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우리 며느리 이를 성폭행한 놈이 무슨 가족이야. 전화 너머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신고상이신가요? 성폭력 신고요. 우리 집에 가해자가 있어요. 현숙 씨의 말에 태주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설마 아내가 정말로 자신을 신고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정말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현숙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리 며느리 이를 괴롭혀놓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태준 씨는 계속 비이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현숙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죠. 수진 씨는 현숙 씨의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거부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수진아,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현숙 씨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심승 같은 놈이 잘못한 거야. 너는 피해자라고.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현숙 씨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수진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여는 못 앞뒀던 마지막까지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현숙 씨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 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날 밤
현숙 씨와 수진 씨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수진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앞으로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어요. 힘들겠지만 서로가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현숙 씨는 법원에 서 있었어요. 태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성폭력과 강제추행, 그리고 협박 혐의로 정식 기소된 거였죠. 현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님 남편분이 구속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알려졌을 때 현숙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슬픔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수진이가 안전해졌구나. 그게 현숙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태준 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현숙 씨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임원점 자선 선생님은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카페와 집, 그리고 예금 모두 부인께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현숙 씨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재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며느리랑 손녀랑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현숙 씨는 수진 씨와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아니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세 사람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대로 이사를 왔어요. 새 집은 투루로 작았지만 지민이가 뛰는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현숙 씨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새 집에서도 같이 살아요. 지민이가 현숙 씨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고 있었죠.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평생 같이 살아줄게. 현숙 씨는 소녀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말이에요. 이사를 온 지 2주 이후 현숙 씨는 수진 씨와 함께 근처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처음 상담을 받는 날 수진 씨는 너무 긴장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아? 수진아, 내가 편한 대로 해.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현숙 씨는 면유를 격려해주며 상담실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첫 상담이 끝나고 나온 수진 씨의 얼굴은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선생님이 정말 좋으세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계속 다녀보려고요. 다행이다. 천천히 치유해 나가자. 그렇게 수진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현숙 씨에게도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가족으로서 겪은 트라우마가 있으실 테니까요. 현숙 씨도 처음에는 상담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을 믿지 못한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수진이를 더 일찍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이에요. 상담사의 말을 현숙 씨는 조금씩 자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하고 수진 씨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웃는 일도 늘어났고 지민이와 놀아주는 모습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수진 씨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죠. 현숙 씨는 수진 씨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의사의 질문에 수진 씨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현숙 씨는 면을 위해 고민을 지켜보면서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면을 위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결정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할 수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손영화면을 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